안녕하세요. 국악재TV의 임동석입니다. 아주 좋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석정에 올라보았습니다. 파주시 파평면입니다. 우리나라 사용하는 화폐, 돈에 모자가 함께 올라 있고, 또 엄마는 5만원권, 아들은 5천원권에 또 거기에 또 엄마의 그림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화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마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율곡은 1536년부터 1584년까지 해서 49세까지 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조선을 대표하는 성리학자 두 파, 즉 하나는 영남학파 퇴계선생과 또 기와학파 바로 이 율곡,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리학의 두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1536년에 태어나 1584년까지 살았으니까 49세를 살았고 퇴계보다는 35살 아래뿐이었습니다. 율곡은 덕수 이시 이원수와 신사임당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자가 숙헌인 것을 보면은 백중숙계 셋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태어났고, 어머니가 강릉 오죽헌에서, 여러분 가보셨을 거예요, 그죠? 율곡을 낳을 때 용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 출산했던 방은 지금 용몽실이라 하고요. 어릴 때 이름은 그 때문에 혈룡이었습니다. 볼견자에다가 용종자인데, 그때 볼견자는 현으로 있습니다. 왜 주역에 혈룡제전, 그래서 혈룡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6살 때 어머니를 따라 서울 수진반, 지금의 청진동입니다. 이리 왔다가 다시 7살 때 선조들의 옛 터전이었던 이곳, 바로 파주 파평 율곡리로 와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소처위호에 따라 율곡이 호가 된 것이죠. 그 밖에도 석담, 황해도 황제입니다. 또 혹은 참 우월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제 등으로 당호를 삼고 있기도 합니다. 16살 때 모천상을 당하여 살고 죽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9살에 금강산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으나 20살에 내려와서 자경문이라는 글을 짓고 유학, 즉 성리학에 뜻을 두게 되었죠. 그러다가 23살 때 이태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와 대담을 나눌 때 태계는 그의 천재성에 놀라워했으며 둘은 같이 이기이원론을 주장하였으나 율곡은 현실적인 민생의 문제와 정치에 더욱 관심을 보인 경세가의 길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동법, 향약, 사창, 창고입니다. 학교문법, 그 다음 동호문답, 석담일기, 성학지묘, 경몽요결, 이건 뭐 여러분들 한문 배운 사람 다 배웠을 겁니다. 소학집수, 사서언해 등 교육과 구제의 주제로 쓴 책과 글을 많이 남기기도 하였죠. 율곡은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리면서 구도장원공, 즉 무려 천도책 등 9번을 장원급제하였다니 아마 조선시대 가장 뛰어난 천재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한편 어머니 신사임당은 1504년부터 1551년까지 살았는데요. 평산신씨, 장절공 신순겸이죠. 그 후손인 신영화의 무남 사녀 중 둘째 딸로 이상하게 이름은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다만 중국 주나라 고공단보의
막내 아들 계력의 아내이며 문왕, 군사에 이제 문왕을 낳았죠. 희찬, 문왕의 어머니가 누구였는가 하면 태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태임을 스승으로 모신다라고 해서 사임을 당호로 하여 사임당 혹은 사임당 신씨, 신사임당으로만 알려져 내려왔어요. 그토록 시서화에 모두 뛰어났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참 미스터리예요. 게다가 자신이 낳은 7남매, 이 7남매를 낳았습니다. 7남매 중에 율곡의 맏형 이선, 아우 옥당 이우, 둘째 딸 매창 등이 모두 뛰어난 예술가이며 문필가였는데도 어머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곳에 왔으니 화석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 터는 원래 고려 말 야은 길제가 은거하던 곳이라고 해요.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율곡의 5대조인 강평공 이명신이 처음으로 정자를 지었고, 이게 세종 25년 1443년이랍니다. 그 뒤 성종 때 증조부인 홍산공 이의석이 증수하였는데, 그때 당시 학자였던 몽암 이숙함이 화석정이라 명명을 했다고 해요. 이 화석정의 이름은 당나라 때 유명한 재상 이덕유가 있는데, 그가 낙양 30리에 평천장이라는 별장을 지었는데, 그 기문에 평천장은 대석 백여소에 천하의 기화 이초와 진송괴석이 미불필구로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뭔가 하면 평천장의 개소가 정자나 이 건물이 100여 개나 되는데 천하의 기와요초하고 그 다음에 진귀한 소나무 또 괴이한 돌 등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글 중에서 화자와 석자를 따서 화석정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뒤 임진난 때 소실되었다가 헌종 때 1673년입니다. 증선 이후지와 이후방이 증수하였으나 다시 6.25 동란 때 소실되었으며 1966년 병원년입니다. 파주 유림들이 성금을 모아서 이 정자를 다시 증수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에 글을 써준 것이 뒤에 편액 화석정 병호 4월 박정희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병호년은 1966년입니다. 그리고 1973년 유적정화 사업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으며 경기도 유형문화재 6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화석정은 아주 아픈 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난이 일어나기 9년 전 1583년 율곡은 유명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근데 그 당시 항상 화석정에 올라 관솔기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송진 있지 않습니까? 그 송진을 일일이 칠했다고 그래요. 기둥과 바닥에. 그리고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열어보라는 봉서, 뚜껑을 봉한 거죠. 봉서를 남기고 이듬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율곡이 죽고 그로부터 8년 뒤 과연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선조가 4월 몽진길에 나서서 이 임진강에 이곳에 이르렀을 때 마침 금은밤이어서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게다가 비바람까지 몰아쳐 강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선조를 호종하던 도승지 백사 이항복이 율곡이 전해진 봉서를 보았더니 정자에 불을 붙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름 먹은 정자의 환한 불빛 도움으로
무사히 건너 몽진을 계속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그 유명한 신만양병설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제목은 양병신만론인데요. 원문은 나중에 화면으로 보시고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조선 나라의 국세가 부진함이 극에 달하여 10년이 넘지 않아 토붕지와 온 국토가 무너지는 그런 재앙이 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미리 10만 병력을 길러서 서울 도성에 2만, 각 도에 1만씩 배치하여 그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고 재능을 훈련시키되 6개월씩 돌아가며 도성을 지키게 하여 변고의 소식이 들리면 10만이 합하여 완급을 대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하루아침에 변고가 일어나면 훈련되지 않은 백성, 이게 논어에도 나오는데요.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싸움터에 내버리는 것은 백성을 어떻게 한다? 버리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 훈련되지 않은 백성을 내몰아 싸우도록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에 크게 지고 말 것입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리 이렇게 이런 걸 예견했을까요? 그래서 10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2만, 조선 8도였죠. 각 도에 1만씩 해서 10만을 기르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얼마나 픽신한 주장입니까? 남사 진헌전, 진경진인데요. 진헌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입니다. 병가 100년이 불영.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100년 동안 전혀 쓰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불과 일일이 불비예요. 단 하루도 갖추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대단한 말입니다. 이는 바로 청나라 걸륭 황제도 이를 늘 벽에 써놓고 외우고 경책으로 삼기도 하였다 했습니다. 한편 항서 곽광전에 보면요. 곡돌 사신이 무은택이요 초두난에게 위상객이라. 여러분들 이게 고문진보에도 있기, 명심보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미리 불이 날 것처럼 불이 날 것을 예상해서 그 부엌에 그냥 아궁이 옆에다 그냥 장작이고 그냥 섭히고 막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치우고 그 다음에 구들도 똑바로 하지 말고 구불구불하게 해서 불길이 좀 느리게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은 확연할 겁니다 라고 일러줬는데 주인이 안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근데 과연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서서 그 화재를 불을 끄느라고 물동을 들고 불을 끄고 해서 불을 껐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불을 끈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고맙게 여기고 잔치를 열고 소를 잡고 그 공을 인정을 했지만 미리 알려준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라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안중근 의사가 이 구절을 써서 무비를 갖추지 못하였다가 망한 조국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미리 훌륭한 분들의 예견은 들어야 되고 예견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라를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요? 무비가 반드시 갖춰져 있어야 되죠. 자, 이제 다시 여기 율곡이 어린 나이 8살 때 지었다는 화석정 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돌에 새겨져 있는데 요 옆에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되고, 마침 뭐 자랑이 아니라 제가 번역한 글이 여기 새겨져 있더라고요. 팔세붓이라고 했는데 이걸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임정에 취임만 하니 소객이 의무궁이라. 원수는 연천벽하고 상풍은 향이롱이라. 산토 고유론이요 강함 만리풍이라. 세홍은 하처거요 성단 모웅중이라. 오온 울시로 지은 겁니다. 숲속 경자의 가을이 깊어가니. 바로 이 근처에 숲속을 얘기하죠. 벌써 여기도 가을이 되어서 느티나무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에 그런 가을이 깊어니 시인의
시상이 끝이 없구나. 율곡 자신이 시인처럼 이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멀리 흐르는 물은 하늘에 있다 벽색이요. 자, 오른쪽에 임진강이 흐르는데 임진강 하루 쫙 쭉 강이 흘러가면서 끝이 없어요. 저것은 먼 하늘에 아주 가을 하늘 아주 에메랄드 색깔, 그 색깔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리 맞은 단풍은 햇빛을 향해 북돋다. 여기 단풍들은 햇빛이 쨍쨍 나면 그 햇빛을 향해서 아주 빨개요. 그런데 마침 산은, 동쪽에 있는 산은 둥근 달을 토해내고, 고윤머리인데 둥근 달입니다. 둥근 달을 토해낸다고 표현했어요. 떠오르고 가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또 저 옆에 보이는 임진강은 만리까지 불어가는 선강 바람을 머금을쳐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마침 하늘에는 뭐예요? 기러기들이 끼륵끼륵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겨울이니까 가을이니까 나무로 날아오겠죠. 기러기는 어디로 날아가는 거? 그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에 끊어지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기서 소객은 구런에 이소의 소자를 따서 시인임을 뜻하는 것이요. 고윤월은 외로운 달이라는 뜻이 아니고 수레바퀴 하나처럼 둥근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단 모운중은 초당사거리 하느님 왕발의 등왕각서 시에 보면은 맨 끝에 안진경하나야 성단 평양지포라. 그래서 그 기러기 소리가 저 구름 속에 혹은 저 마을 하늘 끝에서 끊어지다라는 표현을 여기 갖다가 인용한 것입니다. 과연 8살에 이처럼 완벽한 시를 지어냈다니 천재 중에 천재요, 신동 중에 신동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운자도 궁, 홍, 풍, 중, 형식도 오온일시로, 또 게다가 아주 특별히 괴백한 글씨도 없어요. 괴백한 글씨도 없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낼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율곡이 49세에 지었는데 여기 성단 모운중, 아까 나온 왕발동 마찬가지입니다. 성단이라는 이름은 시인들이 잘 안 쓴다 이럽니다. 왜? 단명꾸라 그래요. 일찍 죽은 거죠. 율곡도 그래서 49살에 죽었고 왕발도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단 모운중이 아니고 성몰 모운중이라든지 아니면 성잠 모운중이라든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리가 저 구름 속으로 파고드네, 구름 속으로 멀어지네, 뭐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보다 8세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신기해. 나이 들어서 뭐 시를 좀 짓는다는 사람도 이렇게 짓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외에 율곡 시에 참 아름다운 게 있는데요. 시를 하나 더 감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고 있는 산중이라는 소, 산속에서 이런 말입니다. 채약 홀미라니, 짧은 시입니다. 천봉이 취염리로다. 산승이 급수기하여 입말에 다양기로다. 자, 산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약을 캐다가 호련히 길을 잃었네. 온 산 봉우리는 가을 단풍에 덮였는데 저 아래 산사 스님이 물을 길어 돌아가더니 숲을 끝에 차 끓이는 연기 피어오르네. 아주 짧으면서도 서사가 들어있고 눈에 보이듯 고즈넉한 산사와 홀로 약을 캐러 오른 은자의 모습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 가을에 이 그림으로 그렸으면 하는 풍경이죠. 그 밖에 율곡은 도학자이면서 문학가로서 시인으로서의 아주 뛰어난 글도 많이 남겼는데요. 이를테면 경포대부, 이 경포대부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해보니까 중국의 어지간한 부작품 저리 가라요. 그렇게 잘 지었습니다. 경포대 여러분 가보셨죠? 그 경포대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황주에서 지은 고산국어가, 그 다음에 논어의 기옥을 주제로 한 기옥사,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저 보교사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보고 망보교산, 시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연명을 흉내내어 범국, 그 다음에 황주의 송해산이라는 산을 올라가면서 송해 길을 지었는데 이것은
그 조동파의 후적도 못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훌륭한 글들을 많이 남겼으니 한번 봐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동쪽으로 8km 정도 가서 법원으로 가면 율곡의 자운서원도 있으며, 거기엔 율곡 집안의 선양과 부친과 어머니, 그리고 율곡의 무덤도 있습니다. 자운서원은 숙종 39년 1713년에 이유의 제자였던 사회 김장성과 그러면 현석 박세채를 추가로 모셔 선현 배양과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곳이었으나 고정 5년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가 1970년 문성은 율곡의 시호입니다. 그럼 내산문, 그리고 1977년에 강당과 동서제를 복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율곡과 심사임당의 동상도 함께 세워져 있는데, 이는 원래 서울 사직단에 있던 것을 1970년 사직공원 조성 때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율곡과 연관된 곳으로, 물론 태어난 곳은 강릉 오죽헌, 그리고 이곳 율곡리 화석장, 그리고 그의 사당과 서원에 있는 법원읍, 그 밖에 황해도 해주 삭담 등지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글을 남겼습니다. 다시 여기서 서쪽으로 임진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가면요, 유명한 황희정승의 반구정, 갈매기를 짝으로 하여 은가하다라는 뜻이죠. 반구정이 있습니다. 그가 반구정 방천에 은거할 때 황희가 유명한 시조 한 수도 감성해보면 어차피 여기 온 풍미를 느끼지 않을까 합니다. 대접볼 붉은 고래 밤은 듣들으며 벼변 그루에 개는 나리는 곳, 순릭자 채장사 돌아가니 아니 먹고 하리. 이 고등학교 책에 있는데 여러분도 외우십니까? 대접볼 붉은 고래 밤은 듣들으며 벼변 그루에 개는 나리는 곳, 순릭자 채장사가니 아니 먹고 하리. 참 은거하면서 이 술과 가을, 얼마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특히 이곳 임진강가의 개는 진상께라 하여 임금에게 바치던 명물이었고, 지금도 그 명명이 쉬어가지 않으니 한번 시식해 본 것도 이번 여행의 백미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장어로도 유명하네요. 여러분, 이런 장어와 진상께도 들면서 가을을 한번 만끽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원래 여기 조금 올라가면 장파리라는 곳인데, 우리말은 장마루입니다. 장파리는 아주 슬픈 유교의 아픈 상처를 담은 장마루 초원의 이발사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저는 어릴 때 이 영화를 봤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 무대이기도 합니다. 임진각이 바로 곁에 있어 분단의 아픔을 또 한 번 느끼게 하는 곳이니만큼, 상상으로라도 조선시대 팔도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었던 그때로 되돌아가서 가을을 가슴 속에 가득 담고 돌아오는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여행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